이번 이야기는 깍통 든 여자와 혼이 난 머신, 첫날 밤 그녀가 꺼낸 물건의 정체입니다. 야단 부인과 함께 끝까지 하시죠. 김대감네 집에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가는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바위를 쪼개는 듯한 팔뚝과 황소 같은 어깨를 가졌지만 주머니엔 엽전 한 푼 없는 만년 머슴이었죠. 30이 넘도록 여자의 살결 한 번, 구경 못한 이 사내의 밤은 언제나 시린 보름달만큼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저녁, 돌쇠는 마을 어귀 주막거리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지 엑스아. 깡통에 든 게 뭐야? 밥찌꺼기냐 아니면 내 마음이냐? 건달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여인은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낡은 깡통 하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 흙먼지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는 기묘한 눈망울.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건달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 임자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란다. 돌쇠의 사자후에 겁먹은 건달들은 줄행랑을 쳤고 길바닥엔 오직 씩씩거리는 거구의 돌쇠와 깡통을 든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사이로 살짝 비치는 하얀 속살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본 순간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세. 비록 초가 삼간에 쥐가 드나들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네. 돌쇠의 말에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글쎄, 그 힘 좋은 돌쇠놈이 깡통 든 거지개 집을 아내로 맞이했다네.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머슴 팔자가 어디 가나. 거지랑 짝을 이뤘으니 이제 동냥질하며 살겠구먼. 하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푼돈을 털어 시장에서 작은 무명천과 쌀 한 되를 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여인을 위해 직접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먼저 좀 씻으시오. 옷도 갈아입고. 여인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 시작하자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아슬아한 실루엣의 돌쇠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친 머슴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여인의 향기. 비록 깡통이나 들고 구걸하던 처지였으나 물로 씻겨나간 그녀의 본 모습은 가히 절세가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문 밖에서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투박한 손으로 저토록 고운 여인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방 안에서는 여인의 낮은 신음과 함께 깡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들어오셔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옥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습니다. 깡통 밑바닥의 은밀한 비밀. 방 안으로 들어선 돌쇠의 코끝을 자극한 것은 퀴퀴한 거지. 냄새가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야릇하고도 향긋한 채취였습니다. 촛불 아래 앉은 여인. 금단의 눈빛은 낮에 그 겁먹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금단은 돌쇠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친 머슴의 손에 닿은 부드러운 감촉에 돌쇠의 온몸이 감전된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단은 돌쇠를 잠시 멈춰 세우더니 머리맡에 두었던 그 낡은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방님, 이 깡통이 왜 제 목숨보다 소중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돌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단은 깡통의 이음새를 비틀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깡통은 이중 구조였습니다. 겉에는 쉰 밥풀과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안쪽 비밀스러운 공간이 열리자 방 안전체가 눈부신 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어른 주먹만 한 황금 거북이 한 쌍과 촘촘하게 글씨가 쓰인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문이 역적으로 몰릴 때 아버님께서 제 목숨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 보물을 지켜줄 힘이 없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내가 없었으니까요. 금단은 돌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 몸과 가문의 비밀을 모두 서방님께 바치겠습니다. 돌쇠는 눈앞의 황금보다 자신을 믿어준 이 여인의 눈물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짜 첫날 밤이 시작되려는 찰나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려던 찰나 돌쇠의 예민한 감각이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를 잡아냈습니다. 낮에 금단을 괴롭혔던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은 돌쇠가 거지 여인을 데려갔다는 소문에 맛이나 좀 보자며 몰래 담장을 넘은 것이었죠. 빳빳하게 마른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는 소리가 들렸고 음흉한 눈동자가 방 안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금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가만히 계시오. 쥐새끼들이 찾아왔구려. 돌쇠는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위통을 훌렁 벗어 던진 돌쇠의 근육질 몸매가 달빛을 받아 구릿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이 무례배놈들, 남의 신성한 첫날 밤을 망치려 드느냐. 돌쇠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첫 번째 건달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돌쇠는 평소의 순박한 머슴이 아닌 제 여자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굶주린 호랑이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금단은 문틈으로 보이는 돌쇠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구나. 소란 끝에 건달들을 맺히고 돌려차며 쫓아버린 돌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돌쇠의 가슴팍을 보며 금단은 수줍게 수건을 꺼내 닦아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살결이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제오장 비단 주머니 속의 인장과 천지개벽할 정체.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금단은 아까 보여주었던 황금 거북이 외에 깡통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옥인장 하나와 낡은 서신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양 최대 상단인 경천상단의 비밀 인장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지요. 돌쇠는 글자를 몰랐으나 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에 압도되었습니다. 금단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진짜 성씨가 이씨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한때 왕의 신임을 받던 호조판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 아버지는 가문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영남 땅 어느 골짜기에 숨겨두었고 그 위치를 아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깡통과 인장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인장을 들고 한양의 지정된 곳을 찾아가면 상단의 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저들이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금단은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머슴으로 평생을 썩기엔 서방님의 그릇이 너무 큽니다. 저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한 남자로, 한 인간으로 대우해 준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는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돌쇠는 머슴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한 여인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내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처럼 김대감네 집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금단이 알려준 대로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괴짝 하나를 파냈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묻어둔 약간의 비상금과 고운 비단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머슴복을 벗어 던지고 남바위와 도포를 걸친 돌쇠의 모습은 더 이상 천한 종놈이 아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위험 있는 눈빛은 마치 전장을 누비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는 돌쇠를 보고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이, 저게 정말 우리 집 머슴 돌쇠 맞아. 무슨 귀신이라도 씌운 게냐? 돌쇠는 자신을 비웃던 김대감의 집 대문을 당당히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대감, 그동안 밀린 세경을 정산하러 왔소. 당황한 김대감이 하인들을 불러 돌쇠를 쫓아내려 했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황금 거북이 한 마리를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황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김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내 놈이 도둑질을 했구나. 돌쇠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둑질인지 복권인지 한양 땅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리고 내 아내를 모욕했던 이 마을의 땅 절반을 내가 곧 살 것이니 그리 아시오. 돌쇠의 당당한 선전포고에 김대감은 자빠졌고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금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돌쇠와 금단은 보찜을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한양. 하지만 그들의 행방을 쫓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금단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원수, 좌의정의 수하들이 금단이 살아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두 사람 앞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깡통을 내놓아라. 그러면 여자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자객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금단은 겁에 질려 돌쇠의 뒤로 숨었지만 돌쇠는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 여자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놈은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돌쇠는 길가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칼이 비 내리듯 쏟아졌지만 돌쇠의 타고난 근력과 깡다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칼날이 돌쇠의 팔뚝을 스쳐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객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자객들이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금단의 목에 칼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따겠다. 돌쇠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돌쇠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금단을 구해낼 것인가? 깡통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병기가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피바람 속에 핀 불꽃. 자객의 차가운 칼날이 금단의 가녀린 목덜미를 스치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금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거지개집이 아니었습니다. 금단은 품에 안고 있던 그 낡고 찌그러진 깡통의 바닥면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틱하는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깡통의 틈새에서 수십 발의 은침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내 눈이. 자객 우두머리의 비명소리가 숲을 갈랐습니다. 독이 발린 은침은 정확히 그의 안구와 목을 관통했고 그는 피를 뿜으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왕실의 비밀 병기를 제작하던 장인이 금단의 아버지를 위해 특수 설계한 만천화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적들이 당황한 사이 돌쇠가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위통을 드러낸 채 땀과 피로 범벅이 된 돌쇠의 근육이 달빛 아래에서 짐승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돌쇠는 자객의 목덜미를 낚아채 그대로 바위에 맺혔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쇠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칼을 빼앗아 휘두르며 금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댄 놈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이겠다. 광기의 어린 돌쇠의 눈빛에 살아남은 자객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산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금기된 선을 넘는 밤,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린 두 사람이 숨어든 곳은 이끼 낀 음습한 동굴이었습니다. 돌쇠의 어깨는 자객의 칼에 깊게 베어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단은 서둘러 자신의 하얀 비단 속치마를 찢어 돌쇠의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셔요. 저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금단의 손길이 돌쇠의 뜨거운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돌쇠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동굴 밖엔 비바람이 몰아쳤고 좁은 동굴 안은 두 사람의 가쁜 숨결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금단은 입으로 약초를 씹어 돌쇠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약초의 기운 뒤로 전해지는 금단의 따뜻한 입술 감촉에 돌쇠의 온몸이 감전된 듯 떨렸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금단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부인, 나는 죽어도 좋소.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내 목숨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소. 거친 머슴의 손이 금단의 고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타오르는 본능적인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금단은 거부하지 않고 돌쇠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두운 동굴 안,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맹세였습니다. 경천상단의 거대한 문을 열다. 며칠 후 한양 땅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와 여인이 한양 최고의 상단인 경천상단의 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는 뉴스였습니다. 경천상단은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는 조선 최대의 자본줄이었습니다. 상단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깡통 속에서 꺼낸 영롱한 빛의 옥인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인장의 무늬를 보고도 나를 막겠느냐.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장내에는 정적이 흐를 정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안채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온 노상주가 인장을 확인하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판서 어른의 따님이 살아계셨군요. 옥인장은 과거 금단의 아버지가 상단에 맡겨두었던 천문학적인 자금과 상단 지분의 절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똥이나 치우던 머슴 돌쇠는 이제 조선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경천상단의 실질적인 안주인의 남편, 즉 상단 대행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비루한 종놈이 아닌 천하를 호령할 기세를 지닌 거상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머슴에서 대감이 되는 법. 상단의 거대한 자금을 손에 쥐자 돌쇠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단순히 성씨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땅과 노비 그리고 과거의 명성까지 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로군. 돌쇠는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을 현찰로 사들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줄을 지어 그를 모셨고 어제까지 머슴이었던 돌쇠는 이제 이 대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사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단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보부상들을 매수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던 좌의정 박씨 일가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숨겨둔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금단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당신의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목을 이 금색 깡통에 담아드리리다. 돌쇠의 눈에서 번뜩이는 안광은 한양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보이지 않는 전쟁.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대규모 연회가 열리던 날, 신흥 거상으로 이름을 떨치던 돌쇠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돌쇠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금단을 대동한 채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금단의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좌의정 박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는 돌쇠의 얼굴을 보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설마 머슴 출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보게, 이 상단주. 자네 처가 참으로 곱구려. 어디 가문 사람인가? 박씨의 음흉한 시선이 금단의 얼굴을 후쳤습니다. 금단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는 박씨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처는 길가에 굴러다니던 보석을 제가 주운 것이지요. 대감께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길가에 버린 깡통이 언젠가 대감의 머통을 깰지도 모르니까요. 돌쇠의 뼈 있는 한마디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씨는 돌쇠의 당돌함에 당황하며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박씨의 신복들을 매수하기 위해 상상도 못할 액수의 황금을 뿌렸습니다. 권력의 균열은 그렇게 돈의 힘으로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습의 시작. 좌의정 박씨는 돌쇠 부부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결국 금단이 죽은 줄 알았던 판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감히 대역죄인의 자손이 내 눈앞에서 광대를 자처해. 박씨는 즉시 금이영 군사들을 움직여 돌쇠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역적의 딸 이금단을 압송하라. 이를 방해하는 자는 즉시 사살하라. 수백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돌쇠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가 끝장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택 지하에 거대한 함정을 파두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군영의 핵심 장수들을 이미 경천상단의 돈으로 포섭해둔 상태였습니다. 관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돌쇠는 거대한 도끼를 들고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이 집 문턱을 넘는 놈은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 돌쇠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그 순간 좌의정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관군 대장이 갑자기 칼을 거꾸로 쥐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좌의정 박씨는 영모를 꾀한 죄로 탄핵되었다. 지금부터 박씨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돌쇠가 미리 손을 써둔 상소문이 왕의 침전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밀서를 찾아서 좌의정 박씨의 포위망을 역으로 뒤흔든 돌쇠였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여전히 조정의 뿌리 깊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금단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를 단숨에 파멸시킬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금단은 눈물을 머금고 돌쇠에게 깡통의 마지막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서방님, 이 깡통은 단순히 보물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깡통 밑바닥의 이중장치를 풀면 아버님께서 목숨과 맞바꾼 지도가 나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나타난 지도는 금단의 고향 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음침한 사당 뒤편 암석지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선대왕이 금단의 아버지에게 은밀히 내린 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밀지에는 좌의정 박씨가 청나라와 내통하여 국경을 팔아넘기려 했던 영모의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돌쇠는 그 길로 말을 달려 금단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질주 속에 말의 입에선 거품이 일었고 돌쇠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밀지를 손에 넣는 순간 자신은 일개 머슴에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물로 격상될 것이며 반대로 실패한다면 금단과 함께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대 50의 처절한 혈투. 하지만 좌의정 박씨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비밀 결사대인 흑영조를 급파했습니다. 금단의 생가터에 도착한 돌쇠 앞을 50명의 복면 자객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머슴 놈치고는 꽤 멀리 왔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자객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산곡을 울렸습니다. 돌쇠는 말에서 내려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떡매 모양의 철퇴를 고쳐 잡았습니다. 나는 잃을 게 없는 놈이다. 하지만 내 여자의 미소를 앗아간 놈들은 씨를 말려주마.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돌쇠의 등과 팔을 사정없이 그었지만 돌쇠의 근육은 고통을 잊은 듯 더욱 단단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철퇴가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자객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가 눈을 가려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돌쇠는 오직 금단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50명의 시체가 산을 이룰 때쯤 돌쇠는 사당 바닥을 뚫고 마침내 청동함에 담긴 왕의 밀지를 찾아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밀지를 가슴에 품은 돌쇠는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전설 속의 치우천왕이 강림한 듯 장엄했습니다. 궁궐의 문을 부수다. 돌쇠는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다시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비단옷 대신 피에 젖은 누더기를 그대로 걸친 채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억울한 충신의 신원을 회복하러 왔노라. 주상 전하께 이 밀지를 전하라. 수문장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돌쇠는 품 안에서 경천상단의 황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상단에 내리신 신표다. 길을 비키지 않으면 내 놈들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돌쇠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드디어 왕의 앞에 선 돌쇠.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엎드려 가슴 속에서 피 묻은 밀지를 꺼내 바쳤습니다. 왕은 밀지의 내용을 확인하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좌의정 박씨가 감히 나라를 팔려 했다니. 왕의 분노가 대전 전체를 떨게 했습니다. 왕은 즉시 어명을 내려 좌의정 일족을 체포하고 돌쇠에게는 그의 공을 치하하며 특별히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머슴이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1등 공신이 되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깡통에 담긴 눈물. 좌의정 박씨는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 앞에 비단포를 두른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돌쇠의 곁에는 정식 부인으로 복권된 금단이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가문을 멸하고 나를 길거리에서 깡통을 들게 했지. 금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박씨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쇠는 차갑게 웃으며 금단이 들고 있던 그 낡은 깡통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깡통이 보이느냐? 내 아내는 이 깡통 하나에 의지해 전국의 길바닥을 헤맸다. 이제 내 놈이 그 길을 갈 차례다. 왕의 명령에 따라 박씨 일가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씨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돌쇠는 그에게 썩은 밥 한 덩이를 깡통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신분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무시한 그 깡통이 결국 내 목을 쳤음을 기억해라. 억울하게 죽어간 금단의 부모님 영전 앞에서 두 사람은 깡통을 태우며 과거의 한을 씻어냈습니다. 민초의 영웅이 되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신분을 되찾은 돌쇠와 금단은 경천상단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탐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전국의 머슴과 노비들을 위한 해방상단을 조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신분은 중요치 않다. 돌쇠의 경영 철학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들 때마다 자신의 창고를 열어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백성들은 돌쇠를 깡통 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금단 역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가르치는 학당을 세웠고 두 사람의 저택 앞은 언제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감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머슴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수치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온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저녁을 함께하며 처음 만났던 그 장날, 주막의 밥맛을 잊지 말자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모. 돌쇠의 세력이 커지자 조정의 고루한 대신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국정을 논하고 백성의 추앙을 받다니 이는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신들은 돌쇠의 상단이 청나라와 무역하며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문제 삼아 밀무역 혐의를 씌우려 획책했습니다. 특히 좌의정 박 씨의 먼 친척이자 형조판서였던 조 씨는 돌쇠를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객들을 고용하고 가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화롭던 돌쇠의 저택에 화살 한 발이 날아와 기둥에 꽂혔습니다. 화살에 매달린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놈의 부인이 들고 있던 깡통의 또 다른 주인들이 찾아갈 것이다. 금단은 그 글귀를 보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깡통을 만드실 때 사실 똑같은 깡통이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배신자가 가져갔던 어둠의 깡통입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적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웃었습니다. 어둠의 깡통이라니 내 아내의 빛나는 깡통으로 박살을 내주지. 알겠습니다. 머슴 돌쇠와 깡통 든 여인 금단의 대장정, 조정이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금단 앞에 나타난 적은 예전의 좌의정보다 더 교활한 자였습니다. 바로 금단의 숙부이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가장 먼저 일족을 배신하고 정보를 팔아넘겼던 이조참의 이철우였습니다. 그는 금단의 아버지가 만든 진짜 깡통의 설계도를 훔쳐 똑같은 형태의 어둠의 깡통을 복제해 두었습니다. 그 깡통 안에는 금단의 아버지가 사실은 청나라에 군사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서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철우는 형조판서와 손을 잡고 돌쇠의 저택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내 놈이 가진 부는 역적의 자금으로 일군 것이니 이제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내 놈들의 목을 치겠다. 이철우의 비열한 웃음이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단은 숙부의 배신에 몸을 떨었습니다. 숙부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철우는 오히려 금단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거대한 손이 이철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드득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여자에게 손 떼는 놈은 임금의 하랍이라도 용서치 않는다. 돌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이철우는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의 칼날이 이미 두 사람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반전의 숫싸움. 돌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철우가 가짜 깡통을 들고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쇠는 경천상단의 보부상들을 통해 이철우가 가짜 서류를 꾸미는 현장을 이미 첩보로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복의 숙부님, 그 깡통 안에 든 게 정말 영모 서류라고 확신하오. 돌쇠의 여유로운 물음에 이철우는 당황하며 깡통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깡통이 열리는 순간 자욱한 연기와 함께 강력한 최루 가루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내 눈. 관군들과 배신자들이 눈을 비비며 쓰러지는 사이 돌쇠는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상단의 사병들을 매복 지점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손에는 진짜 어둠의 깡통에서 빼낸 이철우의 친필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철우가 형조 판서에게 뇌물을 바치며 돌쇠의 재산을 나눠 갖기로 약조한 추악한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이철우의 가슴팍을 짓밟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머슴은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는 법이지. 내 놈의 얄팍한 수는 내 손바닥 아니다. 승부수. 국내의 정적들을 소탕한 돌쇠는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조선의 시장은 너무 좁았습니다. 그는 금단의 조언을 받아 청나라와의 직접 무역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인들은 청나라 상인들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나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깡통 속에 숨겨졌던 가문의 인맥을 동원해 청나라 황실의 후궁들과 연락이 닿는 비단길을 뚫었습니다. 돌쇠는 조선의 인삼과 화문석을 청나라의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대신 서역에서 건너온 신문물과 조총 제작 기술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청나라 최고의 거상들이 돌쇠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격 덤핑을 시도했지만 돌쇠는 오히려 그들의 물량을 싹쓸이한 뒤 되팔아 대륙의 자본을 조선으로 흡수했습니다. 장사는 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돌쇠의 이름은 이제 조선의 상왕이라 불리며 북경의 저잣거리까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머슴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동양 최대의 물류 흐름을 통제하는 거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돌쇠와 금단은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전국의 가뭄 지역에 수로를 파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금단과 함께 야학을 세웠습니다. 배워야 속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든다. 돌쇠의 신조 아래 수만 명의 머슴과 노비들이 스스로 면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돌쇠를 향해 살아있는 미륵이라며 경배했습니다. 왕실조차 돌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왕은 돌쇠에게 영의정 자리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제 아내의 깡통을 지키는 머슴일 뿐입니다. 정치는 선비님들이 하시고 저는 배고픈 백성들의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왕은 돌쇠의 청렴함과 그릇에 감탄하며 그에게 조선 제1의 거상이라는 친필 현판을 내려주었습니다. 금단은 그런 돌쇠를 보며 처음 만났던 날의 그 투박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거친 굳은 살 위에 향긋한 비단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깡통.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금단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조선 전역에서 상단과 학당을 운영하며 부모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둘만이 아는 작은 언덕 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금단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녹슨 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그 옛날의 깡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그때 내가 그 주막에서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돌쇠의 물음에 금단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구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본성이니까요. 돌쇠는 깡통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마른 대추 한 알을 금단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황금보다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혈투 그리고 기적 같은 성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인연이 조선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음을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느꼈습니다. 돌쇠와 금단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서로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단 하나의 유품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황금 거북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들고 있던 그 낡은 깡통이었습니다. 깡통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깡통 속에 담긴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의 모든 머슴과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거지를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천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늘의 복을 받은 사내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돌쇠와 금단의 전설은 속삭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초라한 인연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운명의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저무는 노을 너머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